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병자호란과 북벌에 대해서 교재 130쪽, 131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우리가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란은 누굴 얘기하냐면 이제 중국 오랑캐들, 북쪽에 있는 중국 오랑캐, 특히 여진족을 얘기하는 거죠.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부분들 상기를 해보면서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동아시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린다라고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명이 쇠퇴하게 되고요. 조선도 이제 쇠퇴하게 되고 대신 발전하게 되는 것은 이제 일본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북쪽에 있는 여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호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전에 바로 이 임금 광해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광해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광해군의 무슨 외교? 중립외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광해군은 선조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됐죠. 네, 임금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전후복구 사업을 했고요. 뭐 남한산성이라든가 네, 이런 방어를 위해서 이런 산성을 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했죠? 이 전쟁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환자들이 많이 생겼죠. 부상자들 많이 생기고 그래서 허준을 통해 가지고 동의보감 이런 것들을 의학서적을 편찬하게 하는 등 이 민생과 관련돼서 중요한 일을 했어요. 또 나중에 가면 공부를 더 배우겠지만 광해군이 백성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에도 큰 공헌을 합니다. 특히 이 대동법이라는 게 뭐냐면 공납을 개혁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공납은 뭐를 납부하는 거였어요? 특사물을 납부하는 거였죠. 그 특사물 납부하는 데에 여러 가지 부정이 현물로 납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전국을 같은 것으로 내라. 같은 것으로 내라. 그러니까 좀 상하지 않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뭐 쌀이라든가 배라든가 그 다음에 돈으로 냈는데 주로 이제 쌀로 내게 했습니다. 예, 쌀로 내게 해가지고 이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대동법 실시에 굉장히 많은 신하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쌀로 내다 보니까 토지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했던 것이죠. 토지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광해군 때 실시한 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약 100년이 걸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 대동법이 실시됐고 대동법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동자가 여러분들 동자가 같을 동자 전국 같은 것으로 내라. 이것 때문에 조선 후기의 산업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죠. 자, 이런 훌륭한 일들을 했는데 외교적인 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외교적인 면에서 여기 나와 있듯이 중립외교를 했다라고 되는 건데 중립외교를 왜 했을까 놓고 봤을 때에 중립외교는 왜 했을까요? 뭐 때문에 했을까요? 이 중립외교 잠깐 보겠습니다. 중립외교는 떠오르는 세력가가 누가 있어요? 여진이 있죠? 예, 여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는별은 뭐가 있어요? 명이 있죠? 그래서 후금이 여진이 이제 그 후금이라고 이름을 했죠. 후금이 명을 공격을 합니다. 명을 공략해요. 명의 요동지방 이쪽을 공략을 해죠. 그러니까 명이 수세에 몰려요. 가뜩이나 임진왜란 때문에 국력이 약화됐던 이 명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병을 요청을 합니다. 원병을 요청을 해요. 여기에서 광해군이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군대를 안 보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잘못 보냈다가 얘네가 얘네를 이기기라도 하면 그 화가 우리한테 미칠 것이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고민을 하다가 뭐를 하죠? 강홍립이라는 사람 이 원병을 보내주되 강홍립을 통해서 보내주는데 이 강홍립이 출정 전에 임금이 광해군을 딱 만나죠. 그래서 임금이 강홍립에게 이 편지를 하나를 딱 줍니다. 임금의 친서를 하나 줘요.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읽어보거라. 그래서 이제 그 강홍립이 예 전하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딱 보니까 강홍립 보고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현장의 상황을 보고 후금이 월등히 강할 것 같으면 그냥 항복을 하거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강홍립이 딱 놓고 보니까 후금의 위세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항복을 합니다.
이것이 중립외교예요. 즉 원병을 보내주긴 보내주었죠. 근데 후금의 어떤 뭐라 그러죠? 비위를 거슬리게 하지는 않았죠. 이것이 중립외교다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광해군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요. 굉장히 큰 비난을 받습니다. 특히 누구들한테? 서인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는데 참고로 여기에서 우리가 광해군 때의 뭐를 한번 볼까요? 붕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붕당. 우선 맨 처음에 살인들이 있었죠. 여기 이 살인들이 모함으로 나눠지죠. 여러분들 이조 전랑 문제로 해가지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임진왜란 바로 전에 이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져요. 왜 나눠지냐면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모반 사건을 꾀하는데 이 모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북인들은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 남인들은 온건한 노선을 처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아시겠죠? 이 북인들이 광해군을 도와서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으는데 광해군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이 임금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인들이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는 동인들이 집권을 하고 있었어요. 서인들 같은 경우 집권을 못했어요. 동인의 영수가 이 당시에 누구였다고요? 예, 유성룡이었다고 그랬죠. 어찌됐건 남인이건 북인이건 간에 뭐예요? 동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임금이 됐을 때도 서인들은 정권을 잡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를 도와줬던 은혜의 나라, 우리 형님의 나라, 우리 황제의 나라, 명을 배신하고 오랑캐를 우리가 편들일 수 있느냐, 그런 어떤 명분에 대해서 서인들이 비난을 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광해군은 왕권이 안정적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적자도 아니고 후궁의 소생이고 또 그 다음에 이미 아버지 선조가 세장가를 가는 바람에 적자가 나왔어요. 그 적자가 누구냐면 영창대군이에요. 영창대군이야. 뭐 어리긴 합니다만 이 대군이에요. 대군이 나왔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영창대군의 엄마가 누구냐면 임목대비예요. 이미 선조는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서인들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붙습니까? 여기에게 붙더라라는 얘기예요. 얘네 둘의 의사와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왕권이 불안정한 상황이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그리고 임목대비를 강등을 시켜서 가둬버려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폐모살제라고 불러요. 폐모살제. 엄마를 가두고, 물론 이제 친엄마는 아닙니다만 엄마를 가두고 형제들을 죽였다. 배다른 형제인 영창대군도 죽이고 진의 친형인 임해군도 죽입니다. 예. 또 북인들이 그렇게 광해군을 부축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상황 속에서 서인들이 모의를 해서 뭐를 일으킵니까? 인조 반정을 일으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새 임금으로 앉히게 되죠. 그래서 광해군은 저기 제주도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광해군 시대가 끝났어요. 이것이 광해군 시대 때의 중립외교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붕당의 어떤 이해관계를 이해하셔야지만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묘호란은 왜 일어났느냐 보겠습니다. 정묘호란. 이제 인조가 임금이 됐죠. 정묘호란은 왜 일어났냐? 1627년도에 일어났어요. 자, 여진족들이 나라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후금이라고 그랬죠. 후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재에는 아주 간단하게 다룹니다. 서인의
서인의 친명배금 정책이다 라고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괄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다루고 있어요. 우리 교재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교재에도 다 이렇게만 다루고 있어요. 자, 이제 늘 정권에서 소외가 됐던 서인들이 광해군은 폐륜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오랑캐를 가까이 한다라는 명분을 들어가지고 광해군의 임금 자격이 없다 해서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인조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인 정권은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쪽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인조를 임금에 앉히는 데에 공을 세웠던 이괄이 난을 일으켜요. 그 난이 왜 일으켰냐면, 자, 인조가 임금이 됐는데 공을 세웠잖아요. 근데 공을 세웠는데 공시를 책봉을 하는데 얘 1등인데 1등 공시를 안 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괄이 빈정이 확산하는 거죠. 난을 일으켰습니다. 난을 일으켰는데 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난이죠. 실패했는데 이괄이 어디로 가가지고 후금에 가가지고 새 정권이 너네 싫어해, 너네랑 아마 전쟁할걸,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시켰던 것이죠.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후금이 광해군을 다시 임금에 앉혀야 되겠다라는 명분을 들어가지고 결국에 정묘호란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보통은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심화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가도 사건이에요.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가도 사건. 도대체 이 가도 사건은 뭐냐? 가도 사건은 1623년에 일어나는 건데, 이 가도 사건은 뭐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압록강 부근 그쪽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작은 섬인데 후금이 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요동지방을 공격한다고 그랬죠. 이 요동지방을 공격하는데 여기를 지키고 있던 명나라의 명예 모문용이란 사람이 후금한테 쫓기어서 우리나라 영토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가 인조가 임금이 된 해예요.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당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것만 따지고 보면 서현들은 쳐 죽일 놈들이 돼버려요. 쳐 죽일 놈들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인들이 내세운 명분이라는 거지, 이거는 친명배금이라든가 인조를 임금에 앉히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명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도 사건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인조를 임금에 앉히고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딱 우리나라 영토로 명나라 모문용이 명나라 군대를 데리고 딱 들어와 버려요. 우리나라 당황스럽죠. 명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들어와 있어. 후금하고 명나라 관계가 안 좋은데 그럼 후금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문용을 달래가지고 섬나라로 가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섬나라로 가게끔. 그 섬이 바로 가도예요. 가도입니다. 그럼 이 모문용이 지가 죽을 것을 어찌됐건 조그만 섬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해줬으면 잠자코 감사히 여기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꼴의 명나라라고 우리한테 계속 공물을 요구합니다. 또 조금 주면은 화딱지 부리고 약탈하라고 우리나라를 오히려. 또 한 가지,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얘가 후금 군사가 명을 치러 가는데 쥐뿔도 없는 게 가서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후금이 당황을 하죠. 이게 뭐지? 근데 더 당황하는 건 명나라 본국이다라는 얘기죠. 결국에 명나라 본국이 큰 후금에 의해서 화를 입을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명나라가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얘를 끌어내가지고 얘를 죽이는 걸로. 그래서 가도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도 사건이 후금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후금 애들은
명나라를 빨리 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차지해야 되는데 뒤에 누가 있다? 조선이 있다. 굉장히 꺼림직한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또 하나의 도화선이 돼가지고 정묘호란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있지만 결정타는 여러분들이 가도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도 사건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 공무원 시험 문제에 이 가도 사건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남은 몰라도 우리는 알면 좋겠죠? 네, 가도 사건 있었다. 그래서 정묘호란이 딱 일어나죠. 정묘호란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이 정묘호란은 결국에는 뭐 크게 싸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후금의 기세에 확 눌려가지고 결국에는 화의를 맺습니다. 화의를 맺어요. 얘들을 뭘로 섬겨요? 이제 형님으로 섬기고, 후금을 형님으로 섬기고 화의를 딱 맺습니다. 자, 그러니까 큰 전쟁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뭐가 일어납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병자호란이 1636년도에 이게 큰 전쟁이에요. 병자호란이 일어나는데.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후금한테 있던 거죠. 후금이 어떻게 됐냐? 국호를 청으로 고칩니다. 중국의 마지막 왕조죠. 청으로 고치고 나서 우리에게 무슨 관계? 군신 관계를 요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군신 관계. 그러면 임금과 신하 관계죠. 그러면 우리는 임금처럼 떠받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명나라잖아, 명나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니까 직접 쳐들어옵니다. 누가? 청나라의 왕, 청태종이 직접 쳐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쳐들어온다. 이 태종이라는 시호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죠? 네. 직접 침략을 딱 한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근데 재미있었던 건 바로 뭐냐면,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과 관련돼 가지고 쭉 이렇게 있는데, 쭉 보시면은 이 1636년도에 여러분들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에 이 청나라 부대가 들어오는데, 청나라 부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라는 장계가 정부에 올라오질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청나라 부대가 진격도 하지만 또 뭐도 한다? 당시에 이쪽을 지키고 있었던 군사들, 사령관들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을 무렵에 청나라 부대가 쳐들어왔다라고 뒤늦게 깨달아요.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고 그러는데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남한산성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남한산성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남한산성. 이 남한산성에서 40여일간 항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남한산성이라는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항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남한산성은 여기 고립돼서 싸우면 빨리 뭘 해야 됩니까? 항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계속 싸울 것을 주장하는 주전논파와 화의를 주장하는 주화파 간에 대립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주전논파는 여러분들 뭐 김상원이 있고요. 주화파는 누구예요? 최명길이 있죠. 네. 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명길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인조가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냥 항복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굴욕적인 항복을 받아들이죠. 그 굴욕적인 항복을 우리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불러요. 삼전도의 굴욕. 인조가 직접 청나라 그 태종 앞에 가가지고 3번 큰 절을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3번씩 이마를 땅에 총 9번을 찢는 그런 굴욕적인 항복을 합니다. 우리가 외적하고 전쟁을 해서 항복을 한 게 몇 번 있습니다만 이런 굴욕적인 항복은 전무후무하죠. 항복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졌다라는 겁니다. 졌다. 근데 이것에 대한 피해가
라마산성에서 40여일 동안 자존심을 지키면서 항전에 됐던 그 후유증이 얼마나 컸냐면 당연히 많은 무리한 곡물을 가져갔던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녀 가지고 가죠. 여자들도 끌고 가죠. 여자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끌고 가는 공녀들이 나중에 협상을 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온다 해서 환향녀라고 불렸는데 고향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이 환향녀들을. 왜? 몸이 더럽혀졌을 것이다 해서 이 여자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양년이라고 해가지고 욕처럼 변화가 된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당시 인조를 비롯해서 조선 정부가 너무너무 고민 빠져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 한양 부근에 냇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되면 깨끗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여자들 생각에서 딱 놓고 봤을 때 목욕을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은 뻔뻔한 것으로 손가락질을 받죠. 그래서 큰 사회 문제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인주를 끌고 갑니다. 그 인주를 끌고 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 용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삼학사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뭐하기를 싸우기를 주장했던 이 세 사람들을 삼학사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결국에 끌고 가서 죽이죠. 청나라가 죽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그 왕자들 인조의 왕자들도 당시의 세자였던 소현세자,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 이런 사람들도 끌고 가죠. 볼모로 끌고 갑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끝나고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인조는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임금이 되느냐? 인조의 아들이 임금이 되겠죠. 인조의 아들이 임금이 되는데 세자가 누구라고요? 소현세자입니다. 이 소현세자가 임금이 돼야 되는데 볼모로 잡혀갔다가 소현세자가 돌아오는데 이 소현세자가 거기에 청나라에 가서 딱 보니까 청나라가 오랑캐긴 합니다만 굉장히 기술이라든가 과학이 발달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 서양의 그 종교였던 천주교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서양 애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종교적인 부분이 있었구나. 얘네들이 만민 평등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능력과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문화적인 충격을 받아요. 그는 이런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것은 좋은데 당시의 신하들이 이 소현세자와 인조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소현세자가 오랑캐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인조가 화가 나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도 거들떠도 안 봐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인조가 재떨이는 아니고 뭡니까? 그 연적 이 벼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별에 북 가는 거 그걸 집어 던져요. 마음의 병을 얻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죠. 죽는데 장례식도 제대로 치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와서 임금에 앉죠. 이게 인조 다음으로 임금이 되는 바로 뭡니까? 효종입니다. 효종. 자, 전쟁 끝나고 나서 효종이 임금이 됐어요. 오랑캐한테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 해서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당시에 특히 이 서인들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복수 설치를 한다라는 얘기죠. 복수 설치라는 게 뭐냐? 복수 설치. 뭔가를 설치했냐? 그 설치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 설자는 눈설자예요. 눈설자. 그래서 이 눈이 많이 오는데 복수의 칼날을 간다라는 거죠. 여진족 오랑캐, 만주족 오랑캐한테 복수의 칼날을 간다.
그 복수 설치라는 말이 이 당시에 생겨났던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이 이후에 얼마나 얘네들이 당시의 서인들이 이 오랑캐라고 무시를 했냐면 당시에 명나라 황제, 마지막 황제가 죽거든요. 예, 죽습니다. 그게 죽는 사람이 이제 숭정제예요. 이 숭정제가 자살을 해서 죽는데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당시에 살인들, 양반이라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숭정제를 기리는 사람이다 해서 숭정거사, 명나라를 기린다 해서 대명거사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벼슬에 나아가지도 않고 숲속에 처박혀서 글이나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숭정거사, 대명거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거기 밑에 나와 있는 만동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만동묘는 신종과 의종을, 명나라의 신종과 의종을 기리는 사당이에요. 사당인데 신종이 누구냐면은 신종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을 보내줬던 명나라 황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 고맙다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요. 이거를 만드는데 이거를 열심히 잘 가꾸고 숭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서인의 거두였던 송시열입니다. 송시열. 그만큼 우리가 이 청나라에 대한 불타는 복수의 마음,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얘네들 청나라를 오랑캐로 무시하는 마음, 명나라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이 단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만동묘는요, 이 신종에게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그 많은 유림들이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려면 뭐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만동묘 지역 부근에 백성들의 수탈이 이루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당시에 양반들이 자기네 자존심을 세우고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은 죽어 나가 떨어지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나중에 누가? 흥선대원군이 이 만동묘를 폐지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효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효종. 자, 효종은 둘째 아들이 임금이 됐어요. 당시의 분위기가 청나라의 왼수를 갚자라는 거예요. 왼수를 갚자. 그래서 효종은 뭐를 단양하느냐? 북벌 계획이 있습니다. 청나라 쳐야 되겠다. 그래서 서인의 거두인 송시열과 그 다음에 이완 등으로 해가지고 북벌 계획을 합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열심히 뭐를 하고 군사 훈련을 시키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효종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이 북벌 계획이 말 그대로 계획으로만 끝났던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송시열과 같은 서인들은 여진족을 오랑캐라고 해서 청나라를 무시해버리죠. 네,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죠.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북벌 계획을 찬성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서인들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럼 치자, 왼수를 갚자라는 효종의 주장에 얘들은 반대를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송시열이 효종과 독대를 하고 나서 북벌개혁은 슬금슬금 사라져버리죠. 이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인데 우리 그 시험 보는 그런 어떤 내용에서는 북벌개혁을 당시에 청나라의 군사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 청나라 건드렸어 봐야 당시에 청나라가 굉장히 그 강희제 뭐 이런 그 훌륭한 임금들이 있을 때 잘 나갔을 때거든요. 힘들었지 않겠느냐. 북벌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효종 때에 북벌계획을 준비하면서 양성했던
군사들이 있잖아요. 군사들. 그 군사들. 이 군사들의 시험 무대가 열립니다. 시험 무대. 시험 무대가 생겨났어요. 이 북벌계획은 어떤 병사들을 많이 양성을 했냐면 조총부대를 많이 양성을 했어요. 조총부대. 이 총을 부대. 총 쏘는 부대. 근데 북쪽에서 저 북쪽에서 중국 북쪽에서 누가 슬금슬금 기내려오냐면 러시아가 기내려옵니다. 러시아가 기내려와요. 그래서 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청나라는 얘네들을 직접 맞서 싸워가지고 목숨을 버리기 싫거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요청을 합니다. 야, 이렇게 내려오니까 니네가 군대 좀 해가지고 좀 우리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당시 러시아는 러시아의 부흥군주였던 표트르 대제가 시베리아를 경영하면서 청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잘 나갈 때였어요. 자, 요럴 때에 그러면 우리의 군사력을 시험해보는 무대를 가져보자 해가지고 요렇게 가죠. 그래서 두 차례 나선 정벌을 임하게 됩니다. 자, 러시아를 정벌하는 부분은 우리가 나선 정벌 얘기했는데 왜 나선 정벌이라고 하냐면 러시아는 외국말이죠. 이거를 한자어로 옮기는 걸 우리가 외국말을 한자로 옮기는 걸 가차 문자라고 불러요. 발음 비슷한 거를 한자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벨테브레 이 벨테브레의 이름이 얀이거든요. 얀 벨테브레예요. 벨테브레. 그러니까 얀은 이름이고 벨테브레는 성이겠죠. 이 사람이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활약을 하는데 병자호란에도 참여하고 활약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자어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벨이 박, 야는 연.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름을 박연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러시아가 가차 문자로 해서 너, 나, 시, 선, 나선이 러시아가 된 겁니다. 두 차례 조총부대가 출동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효종의 북벌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실패가 아니라 계획으로 하면 끝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실 불가능한 거 하지 말자. 그래서 18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청나라에 발달된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자, 오히려 배우자 해서 북학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실학자들에 의해서 북학운동이 전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 제가 이제 교재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교재 132쪽에 보게 되면 북벌운동은 문화적 우월감, 청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효종이 남한산성, 북한산성을 수축하고 군대를 양성을 했었죠. 결과는 뭐 계획으로 끝났다. 그리고 나선정벌이 있습니다. 청의 요청으로 두 차례 조총부대를 파견했다. 그리고 18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오히려 본받자 북학파 실학자들에 의해서 청에 발달된 기술과 문물을 배우자는 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였고요. 나선정벌 참여 여기 두 차례 러시아가 내오죠. 네. 그래서 어느 시즌이다. 왜 여기에 참여시켰느냐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 풀어봅니다. 1번. 다음 인조반정 이후 17세기에 발생한 사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사막사. 심해에 끌려가 죽음을 당했다. 이거 언제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가 항복하고 나서 죽음을 당한 거죠. 이괄이 평안북도에서 반란을 일으켜 서울까지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자, 요것은 뭐의 원인이 되죠? 정묘호란의 원인이 되죠. 후금의 태종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정묘호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얘가 먼저고 얘가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후금이 국호를 청우회라 고치고 조선에 대하여 군신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다.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을 해서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졌기 때문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렇죠? 윤집, 홍익한, 오달재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니은디귿, 리을, 기역. 니은디귿, 리을, 기역. 정답 2번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차례 큰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큰 전쟁, 두 번의 큰 전쟁을 우리가 일컬어서 줄여서 양난 이렇게 불리우고 있어요. 이 양난 이후에 조선 사회가 완전히 180도 변합니다. 몇 도? 180도.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선 전기를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잘 공부했던 사람들은 조선 후기는 그냥 거저먹는 거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조선 후기에 사회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왜 행복하죠? 우리는 합격할 거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